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요, 한 여성과 그 여성의 두 아들이 끔찍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집에는 피해자들 말고 아무도 없었고 CCTV에도 집에 침입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대체 누가 살해를 한 걸까요? 범인을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또 전북의 한 지역에서도 40대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믿고 따르던 보살이 피해 여성에게 큰 가방을 사라고 해서 가방을 샀는데 그 가방 안에서 사체가 발견된 겁니다. 범인은 누구며 그 보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역시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미스터리한 사건들의 전말 10월 27일 목요일 뉴스파이터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평화롭던 도심 한복판이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그제 밤 8시쯤 서울 강동구 천호역 인근의 한 옷가게 앞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사고 당시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네, SUV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옷가게를 쿵 어이구, 강하게 세상에. 들이받습니다. 주변 행인들이 갑자기 돌진하는 차량에 놀라서 혼비백산하면서 피하는 모습인데요. 세상에, 아이고. 자, 유리창을 뚫고 저렇게 갑자기 아이고. 옷가게 안까지 돌진한 차량으로 옷들과 마네킹 다 쓰러졌고요. 네. 놀란 여성이 저렇게 뒷걸음질 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네. 가게 안과 주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면요,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지하철역 주변인데다가 그리고 그렇게 늦은 밤이 아니라서 지금 거리에 행인도 많았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희생자가 발생하고 세상에. 말았습니다. 이 6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SUV는요, 앞에 있던 승용차와 추돌한 후 방향을 틀어 인도 위로 올라섰습니다. 세상에. 이때 도로 경계선까지 파손될 정도로 속도도 상당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전거를 타던 60대 여성이 이 옷가게로 돌진하던 차량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아하. 시민들은 차에 깔린 여성을 구하기 위해 힘을 모아 SUV 차량을 들어올리기도 했는데요.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된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지며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 세상에. 외에 네.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다고 하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차를 치고서 이걸 넘어가지고 저기를 타고서 올라간 거예요. 건물을 타고 올라가서 건물 안에 박힌 거예요. 아, 이제 한마디 처참했어요. 제가 여지껏 한 60 살면서 이런 경험을 못 해봤고 이게 어떻게 저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진짜. 사고 현장을 목격하신 분들도 지금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겁니까, 최재문 교수님?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 사고를 발생시킨 분은 60대 남성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경찰이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났지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약물이나 음주는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약물 섭취도 안 했고 음주도 안 한 상태였어요. 네. 이 남성은 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냐면 차량 급발진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도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뭐 운전자는 지금 이제 급발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운전자는 입건이 됐습니다. 네.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요. 차량에 대하여서는 뭐 세세한 분석이 필요해서 지금 국가수로 넘어간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사고 원인 급발진 여부는 앞서 경찰이 아마 면밀하게 조사할 거예요. 저 차량의 앞뒤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도 아마 협조를 구해서 다 확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인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그제 오후 11시 27분쯤 한 40대 남성이 119로 신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신고 내용은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가 죽어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 신고 접수 7분 후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새 모자가
과다출혈로 심정지 상태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 엄마인 40대 여성과 각각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알려진 10대 아들 2명은 어머. 흉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상에. 아파트 주민에 따르면 그날 밤 10시쯤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리는 듯한 쿵소리가 여러 번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지금 저 새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상황, 누가 봐도 뭔가 강력 사건이 벌어졌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허지원 변호사님. 맞습니다. 그래서 사건 이튿날 아침에 범행에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요. 그래요? 네. 일단 경찰이 곧바로 출동해서 현장 감식을 실시하는 한편 주변 수색과 함께 CCTV를 정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사건 이튿날인 어제 오전 11시쯤에 아파트 주변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버려진 옷가지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세상에. 이 옷가지를 단서로 범인이 마침내 밝혀졌는데 그 정체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범인의 정체가 뭐길래 지금 충격적이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최진봉 교수님.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게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경찰이 이 사람을 처음에 신고했잖아요. 이 사람이 네. 신고했는데 경찰이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외부의 침입 현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허. 거기에다가 흉기하고 그때 범행에 쓰였던 옷가지를 발견을 했는데 네. 그 옷이 이 남성이 나갈 때 입었던 옷과 동일한 옷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름 끼치네. 그러니까 외출할 때 입었던 옷을 경찰이 발견했는데 귀가할 때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게 CCTV에 찍혔고 어허. 귀가할 때 입었던 옷과 현장에서 발견된 범행에 사용된 옷이 똑같은 옷이었다는 거죠. 어허. 그래서 그걸 추궁을 한 거예요. 네. 외부에 침입도 없고 당신 보니까 옷도 갈아입었고 이 옷이 왜 당신 옷인데 여기 있었냐라고 물었더니 결국 본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그러면 이 남성이 두 아들의 아버지이자 한 아내의 남편인 이 사람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이런 충격적 일을 벌였다는 겁니까 지금? 네, 뭐 벌렸다고 결국은 자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했다고 하다가 번복하여 자백을 했는데요. 네. 증거물을 들이대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더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왜요? 아내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아이들도 아내를 따라서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 이게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서 일어난 계획살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이제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 보자면 네. 이분은 원래 직장을 다니던 사람인데 네. 건강 등의 문제로 1년 전부터 실직을 해서 일을 안 하고 있던 상태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계를 책임지는 아내와 함께 계속 이제 다툼을 벌이는 이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도 부부 싸움을 했고 네. 당시에 을 이제 뭐 이혼하겠다고 해서 그 문제로 갈등이 심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주민분들이 당일날 뭔가 그 집에서 뭔가 물건 떨어지는 듯한 비슷한 소리가 났다는 거, 그 진술이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을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이 상황과 비춰보면. 그러면 지금 정황을 봤을 때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허지원 변호사님. 그렇죠. 정말 철저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집안에 아들들만 있는 틈을 노려서 범행을 실행을 했고 심지어 이 아파트에 CCTV가 있잖아요. 그 CCTV에 자신의 모습이 찍힐 것까지 미리 예상을 해서 동선을 조작하기까지 하는, 그래서 알리바이까지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세상에. 범행 당일 사건을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범행 당일 오후 7시 51분쯤에 이 40대 남성이 아파트 입구를 나서서 외출을 합니다. 그때 CCTV에 자신의 모습이 포착이 되고요. 이 사람도 이거를 계획에 넣었을 걸로 보여요. 네. 그리고 나서 범행을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이때는 CCTV가 없는, 그러니까 CCTV 사각지대인 1층 뒤편 복도에 난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고요. 아파트 뒤편으로. 세상에. 거기 CCTV가 없다는 것까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 집이 15층인데 CCTV가 역시 없는 계단을 통해서 15층까지 올라갑니다. 세상에.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지금 사망 추정 시각으로 예상하는 범행 시각이 한 오후 8시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때 일단 그 덩치가 큰, 그러니까 중학생인 15살짜리 큰 아들을 먼저 공격해서 살해를 세상에. 하고요. 화장실에서 소리를 듣고 나온 작은 아들을 살해를 하고 세상에. 뒤늦게 집에 도착한 아내마저 살해를 합니다. 이 세상에. 범행은 모두 거실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범행을 하고 나서
나서 그 이후에 같은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CCTV 사각지대인 계단을 통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아파트 인근에 아까 발견됐던 흉기와 옷가지를 버리고요. 뭔가 범행 흔적이 묻어 있었겠죠. 네. 그리고 어디를 가냐면요. 집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진 PC방을 방문을 합니다. 왜요? 이 PC방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어머, 방문한 걸로 세상에. 보여요. 한 3시간 반 정도 이 PC방에서 시간을 보낸 다음에 밤 11시 반쯤, 20분쯤에 다시 집에 돌아와서 마치 범행 현장을 처음 본 사람처럼 뻔뻔하게 본인이 스스로 119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어머머머 세상에 듣고도 믿을 수가 없는 충격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집 인근에 있는 PC방에 갔다는 것도 충격인데 안진용 기자님 그러면 PC방 가서 조바심에 벌벌 떤 거예요? 가서 뭘 한 겁니까 그러면? 네, 자택에서 5분 거리에 있는 PC방을 찾은 건 오후 9시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40분 정도 머물렀는데 웹툰 등을 태연히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입니까? 진짜 사람이에요? 이 현장에서 이 남성을 목격한 PC방 직원에 따르면요, 머리가 다 젖어 있고 얼굴이 상기된 상태였다고 하고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남성은 PC방에 머무르면서 충분한 알리바이를 만든 후 귀가해서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이 남성 PC방 건물 엘리베이터와 1층 CCTV 화면에도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 모습 역시 소름이 끼칩니다. 왜요? 이 남성 거울을 보면서 눈을 비비는 등 아주 태연한 모습이었고요. 세상에. 소위 빵모자라고 하는 이 모자를 고쳐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PC방 건물을 나서는 걸음걸이 역시 굉장히 태연했는데요. 세상에. 남성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유유히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걸음을 재촉하거나 다급해 보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상에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충격적입니다. 가족을 3명이나 살해해놓고 PC방 가서 알리바이 만든답시고 웹툰을 보고 이렇게 태연하게 행동을 해요? 이수정 교수님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됩니까? 글쎄 합리적으로는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인다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사람이 1년 전에 뭔가 직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직장을 그만둔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정신 상태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사람이 갑자기 제 경험으로 봐서는 갑자기 살인마가 되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정신 상태에 무엇인가 문제가 진행 중이었던 거 아닌가. 물론 뭐 계획살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조현병 등 아주 뭐 어떤 혼란 상태로 창란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취약성이 진행 중이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지금 이 행동들도 정말 엽기적인 사건인데요. 이 남성 피의자 인간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범죄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 강력 사건 저지른 사람들은 기자들이 물어보면 범죄 계획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하자는 우발적이었다. 뭐 이렇게 답하는데 대놓고 계획했다. 이 범죄를 오래전부터 계획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나쁜 행동입니까? 아니 자기 가족을 그것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생명을 그렇게까지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방식과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행동이 어렵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네. 번째는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 사람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을 캐치했어요. 봤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처음에는 이분에 대해서 이 착하고 분도 아니에요. 그렇지 뭐 지금은 그렇게 불러줄 수밖에 없는데 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엘리베이터에 한번 탔는데 갑자기 고개를 피하면서 표정이 어두워진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거잖아요, 사람이. 네. 두 번째는 어느 한 분이 이제 아마 그 본인의 애완견 개를 데리고 탔나 봐요. 근데 그 개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옛날 예를 들면 똥개 같은 XX들이 짖는다. 어머.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거 상당히 좀 과격한 언어이기도 하고 공격적인 언어잖아요. 네. 그리고 한 번은 또 담배를 그 주변에 담배 피는 미성년자를 봤나 봐요. 그러면 이제 훈계할 수는 있죠. 네. 근데 야구 방망이 같은 방망이를 들고 애들을 때리려고 했다는 세상에.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의 이 정신 상태나 어떤 심리 상태 자체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네. 일반적으로 우리 그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차원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지 않나 이런 추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최명기 원장님. 주민분들이 볼 때는 최근 부쩍 이 사람의 행동이 이 몹쓸 인간의 행동이 달라졌다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일단 눈에 띄는 게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공격성이 두드러지게 지금 증가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공격성이 서서히 증가하게 되는데요. 아마 증가하게 된 거는 자신에 대한 어떤 분노 때문에 증가했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의 현재 상황이 가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본인이 생각했던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자신의 어떤 기준이 굉장히 낮아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그거를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분노를 갖다 외부로 투사하면서 저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만약에 내가 가족만 아니면 이렇게 되지 않았다. 세상에. 결국 자신의 삶이 이렇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자기 아내의 탓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아내의 편을 들게 하는 큰아들도 굉장히 미운 거고 세상에. 자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끝내지 않으면은 어차피 이 삶은 끝나게 되는 거고 이 가족과 이 삶을 끝내고 새 생활을 시작하든 아니면 그냥 이게 끝나면서 내가 죽던 자기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잘못된 어떤 자기 암시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최근 주민들 눈에도 공격성이 두드러졌다는 것은 이미 저 때부터, 물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 때부터 이 모종의 이 범행, 이 무시무시한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이 몹쓸 남성 어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하고 아들 가족인데 왜 그러신 건가요?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최대한 처벌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획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네. 왜 신고는 직접 하셨어요?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하신 거예요? 가족들한테 할 말 없으세요? 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왜 그러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기자의 질문에 저 사람이 하는 말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악어의 눈물로 보셨습니까? 쇼한다고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감정 아마 그게 다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저 감정은 지금 상당히 진실성이 있게 느껴져서 저분의 이제 정신 상태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분석이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무슨 그 이웃 주민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막 아이들한테 네. 주변 아이들한테 뭐 몽둥이를 들고 때리려고 했고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은 좀 피해망상 같은 게 진행이 꽤 된 거 아닌가. 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마 그렇게 됐으면 자기 조절에 심각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네. 분노 조절이 안 됐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네. 어쨌든 계획살인이고 하다 보니까 뭐 아무리 전과가 없어도 지금 경찰에서는 굉장히 엄중한 사안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네. 구속영장 이미 청구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고 네. 그리고는 휴대전화를 포렌식해서 네. 범행 당시에 이제 어떠한 뭐 상태로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 다 유추할 생각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CC는 지금 국가수에 부검을 의뢰한다고 합니다. 네. 경찰은 더 면밀한 이 사건의 경위를 파헤치기 위해서 일단 이 몹쓸 남성과 세상에 숨진 아내 그리고 두 아들들의 휴대전화까지 다 수거를 해서 포렌식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미는 사건이었습니다. 송구하지만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보세요. 제가 방탄소년단은 들어봤습니다만 안진영 기자님 방탄노년단은 혹시 우리가 잘못 쓴 건가요? 왜 이런 표현이 있죠? 옛날에 메가더 장군이 했던 노장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야. 근데 100세 시대에는 틀렸습니다. 왜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어머.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인데요. 사진으로 이분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머, 네, 바로 왼쪽부터 대박 사건.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한 오영수 씨, 어머. 가운데는 박근영 씨, 오른쪽은 신구 씨입니다. 네. 네, 세 분 느낌 딱 보면 황혼의 카리스마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대박 같은데 사건입니다. 세 분 모두 맨 왼쪽이 오영수 씨가 막내라는 게 믿기지 않죠? 대박 네, 사건. 신구 씨가 맏형이고 와. 세 분의 나이를 더해보니 도합 249입니다. 와. 그런데 중요한 거 왜 노장은 죽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냐 하면 이분들은 여전히 연극 무대와 스크린을 누비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오른쪽에 신구 씨 보면 뭔가 이 대사를 막 외치는 듯한 포즈잖아요. 최재명 교수님, 예. 니들이 방탄소년단을 알아?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노년이고 뭐 노년으로 느껴지지도 않아요. 저는 그 현장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모습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연세만 보면 야, 저 연세도 저렇게 하실 수 있나? 최근엔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까 나이가 잠깐 나왔으면 네. 저 세 분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리신 분이 네. 오영수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오, 진짜 그러니까, 대박입니다, 진짜. 오영수 선생님 79세신데 네. 그럼에도 저렇게 노익장을 발휘했고 지금 아까 사진이 잠깐은 다른 사진도 보여드릴 텐데 네. 머리를 지금 파란색으로 염색한 거 보이시죠? 어머! 파란색으로 염색하고 파란색 트레이닝복 비슷한 걸 입으시고 네. 왼쪽에는 저 빨간색 그리고 저 야. 밑에 신발이 안 나왔는데 네. 저 지금 그 패션 잡지의 화보에는요 본인이 하이힐도 신으셨어요. 어머, 화보를 찍었군요. 네, 어머. 네. 아. 그만큼 그러니까 파격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네. 그러니까 나이를 잊은 활동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저분들이 보여주는 저런 어떤 도전적인 정신 자체는 이제는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든 자기가 원하면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 경계는 없다라는 도전 정신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네. 그런 점에서 참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야, 사실 그동안 많은 원로 배우들의 뭐 화보는 봤습니다만 이렇게 힙한 것, 스웩. 네, 와, 이런 힙한 화보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도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배우는 배우입니다. 이러다가 다 죽어 하던 모습하고는 또 새로운 모습이에요. 전 정말 아까 멋있는 음악이랑 딱 이렇게 나올 때 심쿵했어요. 어허. 아니 저도 지금 저런 트레이닝복을 소화하기 힘들 정도인데 내년에 80 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소화하시는지 정말 배우는 배우고 스타는 스타인 것 같습니다. 오영수 배우 다 아시는 것처럼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잖아요.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나무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네. 최근에는 연극 무대에서 이 팬분들이랑 만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다른 원로 배우들도 연극계에서 지금 활동이 활발하셔서 방탄노년단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인기를 얻으면서 새로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네. 연극 무대와 이 매체, TV 매체를 오가면서 느낀 공통점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셨는데 네. 답변을 이렇게 내놨어요. 요즘은 인생을 다뤄도 그러니까 노년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노년이나 마무리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수 있겠냐. 그러네요. 연극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생로병사는 그 자체로 모두 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만 요즘에는 특히 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뭐 70 되시고 80 되셔도 인생의 무대 한가운데에 계셔야지 뒤편으로 사라질 나이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작품에 인생의 마무리가 담겨야 된다는 오영수 배우의 답변이 굉장히 지혜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힙하고 스웩이 넘치는 오영수 씨 못지않은 방탄노년단의 두 번째 멤버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이 얼마나 김건냐? 버스를 모는 주제라고 했다. 이놈이 사람들의 버스 기사를 손이 때리려고 그런다. 경찰 불러라, 경찰. 이상하게 집히는 적은 없었나? 그날 술을 좀 많이 마셨던 것 같습니다. 하늘이가 밝혀니까 가끔 재수사해 주시오. 증거가 있어야 진술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럼 내가 알아서 하겠어. 널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사실 박근영 씨 하면 뭐 요즘에는 서구적인 이 생김새의 배우가 많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참 박근영 씨 보면 안지훈 기자님 참 이 콧날도 그렇고 서구적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아까 그 사진도 보면 당장이라도 이렇게 딱 뛰어나오실 것 그러니까요. 같은 그런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계신데 1963년에 데뷔해서 벌써 데뷔 59년 차입니다. 어머. 원래는 TV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 최근에는 스크린으로 또 무대를 옮겼는데 일단 대표적인 드라마는 모래시계, 젊은이의 야. 양지,
제4공화국 등이 있고요. 영화로는 장수상의 그랜드파더 등이 있습니다. 와, 완전 봐봐. 이 표정 봐서 간지난다. 진짜 대박 네. 사건.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과거 작품이 아니라 신작이 바로 어제 개봉이 됐습니다. 와. 배우 이성민 씨와 함께 출연한 리멤버라는 작품인데 어제 개봉과 동시에 바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할 어머. 만큼 여전히 현역으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네. 특히 방금 영상으로 봤던 그랜드파더라는 영화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리암 니슨이 나왔는데 아하. 특수부대 출신 아버지가 납치된 딸을 구하는 이야기인데 맞아요. 그랜드파더는 손녀를 지키는 할아버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정말 의심케 만드는 액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요? 리암 니슨과 박근영 씨는 동갑이긴 동갑인데 띠동갑입니다. 무려 12살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익장을 과시하는 액션 연기를 유감없이 펼쳤습니다. 아니 근데 이수정 교수님 제가 앞서 뭐 박근영 씨 제가 잘하면서 이제 봤을 때 정말 서구적인 미남이다 막 그런 생각인데 진짜 이수정 교수님의 기억 속에 박근영 씨는 어떤 배우였어요? 저도 이제 사춘기 때 박근영 씨 그때는 뭐 어른이셨고 저보다 거의 20살 넘게 위이시니까 아하. 그런데 이제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프랑스 배우가 있었는데 알랑드롱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알랑가 모르겠냐 할 때 그 알랑드롱. 네. 그분이 아주 입지전적인 프랑스 배우이신데 잘생긴 걸로는 뭐 네. 자타가 공인할 정도인데 그분이랑 굉장히 흡사한 외모셨습니다. 그 옛날에. 그래서 굉장히 서구적인 외모로 와. 오늘날에 보면 이제 장동건 씨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던 걸로 보입니다. 약간 네. 느낌이 있어요 진짜. 네. 정말 저 보세요. 진짜 콧날도 정말 날카롭고 와 눈도 부리부리하고 근데 이만큼 연기에 대한 열정 박근영 씨가 80이 넘은 나이인데도 정말로 여기저기 활동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후배들한테는 자상함도 있지만 호랑이 선생님일 것 같기도 해요. 느낌상 눈도 부리부리해서 이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한테는 왜 늦었냐 뭐 했냐 한마디 지금까지 해본 일이 없어. 연기 못했다고 욕한 일도 없고 왜 멍청하냐고 얘기는 했지. 쉽게 생각하려면 걸 그렇게 혼자 끙끙끙대고 그냥 그 정해진 코스로만 가는 거야 자꾸. 좀 머리를 썼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답답하면 왜 이렇게 멍청하냐 너는. 그런 정도였지. 절대 내가 화내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어느 날부터가 하여튼 무서운 성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완벽을 좋아하니까 그런 것 등등이 자꾸 이렇게 거리감을 주나 봐요. 가까이 못하고. 아니 근데 이 대목에서요 최재범 교수님 배우 후배 까마득한 배우들 입장에서는 후배들 입장에서는 너 왜 이렇게 늦었냐 그것보다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섭죠. 아니 두 가지 말만 비교해 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멍청하다는 말이 더 충격적일 것 같아요. 늦게 오는 거야 바꾸면 되잖아. 네. 이 멍청하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박근영 씨의 아드님도 배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분이 배우만 한 게 아니고 싱어송라이터도 했는데 2004년도에 데뷔를 했고요. 그때는 가수를 좀 하다가 나중에 데뷔로 전향을 했는데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네. 그 드라마에 출연을 했었어요. 와. 그리고 지금 손자듯이 뭔가 배우 윤상훈 씨가 그 아드님이고 네. 그 배우 윤상훈 씨 아들 박승재 군도 지금 연기를 전공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일화가 있는데 본인 아들 이제 여기 지금 그 윤상훈 씨가 처음에 네. 가서 연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아하. 그때 호적에서 네 이름 파버리겠다. 아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었는데 우리 자랑스러워 하시진 않고요. 아니었대요. 근데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당신도 그때 그렇게 했잖아 아버지한테. 그 한마디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네. 하라고 허락을 하고 대신 내가 너를 도와줄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도와주겠다. 생활비는 대줄 테니까 성공할 때까지 열심히 해봐라. 야. 이 얘기는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열렬한 후원자가 되셨는데 뭐 연기를 본인이 못해서 못하는 걸 이게 끈을 연결시켜줘서 인맥으로 동원하는 건 못해주지만 생활비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네. 격려도 해줘서 지금의 윤상훈 씨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야 어디 가겠습니까? 다 자식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오영수 씨, 박근영 씨도 그런데 꼼짝 못하면 이분 앞에서는 그냥 90도 인사 형님 해야 될 거예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그만 앉아. 엄석대, 라이터 이리 가져와. 나눠준 종이에 엄석대에 대해서 느낀 바를
솔직히 써주기 바란다. 난 가장 힘든 일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라네. 침묵뿐이요. 더 이상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가 않아. 난 더 이상 성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상을 받는다고 하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염치 없게도 고맙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이런저런 상을 받아왔습니다만은 오늘 받는 이 상이 저에게는 제일 예쁘고 귀한 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만의 느낌이지만요. 야, 이 수상 소감도 참 원숭미가 느껴진다는 게 다른 이 수상 소감은 뭐 감독님한테 감사하고요. 뭐 이렇게 또 원장님 미용실 원장님 감사하고 막 그런 걸 하는데 정말로 저 감사의 이 수상 소감 자체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소중한 글귀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허지연 변호사님. 네, 저도 저 수상 소감 들으면서 정말 대배우는 대배우다. 그러니까요. 너무 품위 있게 말씀을 하신다. 이런 네. 생각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신구 배우가 데뷔가 62년이에요. 세상에, 1962년. 와. 거의 60년째 지금 현역 배우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고 그러면 거의 인생을 다 연기에 바치신 맞아요. 분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또 별다른 큰 문제나 공백기 없이 계속해서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오셨는데 방금 보신 영상은 최근에 이제 12회 아름다운 예술인상이 열렸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연극 예술인상을 수상하고 수상 소감을 말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연극 두 교황에서 이 교황 베네딕토 16세 역을 맡아서 굉장히 감동적인 연기를 보여줘서 이 관객들의 마음에 울림을 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연극 부문 수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염치 없게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염치 없게도 고맙고 기쁘다. 이 말이 참 나이와 상관없이 그렇죠.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상을 받는다는 느낌이 정말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무려 데뷔 60주년이랍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연극을 위해서 오늘도 신구 선생님은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뭐 생각지도 않았던 신부전 뭐 그런 것들이 평소에 한번 왔었는데 한 입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지시하는 대로 약 잘 먹고 있고요. 그런 대로 견디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뭐 삐걱거리고 뭐 그래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내가 좋아하고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그 반열에 끼었다는 게 고맙기는 합니다만은 저희야 뭐 그렇게 뭐 의도적으로는 노력해서 그렇게 모여서 작업한 게 아니고 각자 자기 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고맙죠. 세상에 이제 웃으면서 얘기는 하셨지만 앞서 뭐 신부전 얘기도 나오고 최근에 뭐 병환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근데 87이에요. 세상에 87에 지금도 대본을 외우고 앞서 무대에서 연기하는 거 보죠. 열정적으로 세상에 이 젊은 배우들 못지않게 열정적입니다. 많이들 좀 귀감이 된다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천명기 원장님. 네, 저는 저게 바로 연극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일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많이 노년을 갖다 인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노력하고 배역에 있기 때문에 일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무튼 연극은 영화나 드라마와 다르게 매일매일 1시간 정도 무대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연극이 하는 시즌 동안요. 완벽한 몸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됩니다. 본인이 갖고 있었던 조금 나쁜 버릇이나 습관도 전부 다 중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대본을 외우는 것도 상당히 많은 대본을 갖다 그날의 대본만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뇌를 써야지 늙지 않는다고 그러죠. 맞아요. 계속 뇌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몸도 쓰고 뇌도 쓰고 그러면서 끝없이 일이 이루어지고 저렇게 아플 때도 우리가 아무 일도 없고 해야 될 것도 없는데 몸에 아픔이 오게 되면 우리는 무너지거든요. 그러나 아픔을 극복해야 될 연극이라는 이유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셔서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까지 연극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연극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건강하신 거 역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 보세요. 나이도 있으니 몸이 삐걱거린다.
현실적 고백이죠. 근데 어떡합니까? 내가 좋아하니 끝까지 책임지고. 와, 정말 그냥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명언인데 방탄노년단 이 말이 진짜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안진영 기자님. 네, 왜 그런 얘기 있죠. 3류는 자기 수식을 스스로 붙이는데 1류는 제3자들이 붙여준다고요. 이 방탄노년단이란 말 자체가 젊은 네티즌들이 불려주는 겁니다. 워낙 이제 요즘 2040 세대들의 표현 중에 힙하다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힙하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나이를 불문하고 자신의 영역에서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트렌드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힙하다고 그러는데 2030들이 볼 때는 70대, 80대라는 나이랑은 상관없이 이 배우들이 굉장히 힙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볼 때는 여전히 자신의 위치에서 항상 노력하는 저분들의 모습이 존경할 만한 어른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광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상록수처럼 늘 푸르게 우리 팬들 곁에 시청자분들 곁에 늘 남아주시기를 늘 응원하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보세요. 눈을 의심케 하는 제목이에요. 허주현 변호사님, 어느 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대체? 어디 별나라 얘기 같은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 세상에. 이야기입니다.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실내 골프장에서 40대 남녀가 만나게 됩니다. 연인으로 발전해서 동거하기까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한 1년 정도 동거를 하고 난 뒤에 이 여성이 남성을 굉장히 믿고 의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용한 보살을 남자가 여자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보살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개를 해주는데 신내림도 받은 사람이고 영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보살이 여성 자신과 주변 사람들 얘기를 다 꿰뚫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굉장히 신뢰를 하기 시작하고요. 보살이 말하는 거 그대로 믿고 실제로 행동으로 다 옮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뭔가 꿰뚫어보고 하면 용하다 생각하고 뭔가 좋은 일만 생기고 그래야 될 것 같긴 한데 왜 불행의 시작이 됐을까요? 최진봉 교수님. 왜냐하면 저렇게 정말 잘 맞출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뭘까요? 그 이유는 그 동거남이 바로 보살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 이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변장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요. 네. 자기가 또 다른 내연녀가 있었어요. 그 또 다른 내연녀의 이 명의로 휴대전화 하나를 더 만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마치 보살 행세를 한 거예요. 지금 아까 허지원 변호사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내연녀에게 내가 용한 보살을 소개해 주겠다 라면서 번호만 알려준 거죠. 그 번호를 본인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의 번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 메시지로 주고받으면서 보살 행세를 해서 동거녀를 지금 가스라이팅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보살이라는 사람을 대면한 건 아니고 휴대전화로 메시지로 뭔가 조종 딱 들어맞히는 그런 내용으로 조종을 했다는 건데 얘기만 들어도 소름이 온몸에 쫙 끼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그 소름 끼치는 내용들 보살로서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너희 동거남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병환이 심각해 곧 사망할지도 모른다. 너의 동거남이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을 것. 이거 동거남에게 계속 의지하게 만드는 문자라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저 동거남이 자기가 직접 그 내용을 짐치고 있는 거잖아요. 대박. 그렇습니다. 자신의 얘기를 저런 식으로 꾸며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신체 여러 곳에 타투를 해야 되고 문신. 얼굴과 몸에 성형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해당 보살이 하라는 대로 해왔고 이런 지시하는 문자 메시지는 무려 2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근데요, 이 대목에서 저 문자 내용을 보세요. 일단 보살이를 가장해서 그 휴대전화로 보낸 건데 메시지를. 근데 메시지 내용만 놓고 보면요, 최명규 원장님. 얼굴과 몸에 뭐 문신과 성형수술 이런 걸 하라는 지시였어요. 근데 이걸 얘기할 거면 직접 만나서 그 동거녀한테 뭐 성형 좀 했으면 좋겠어, 문신도 좀 했으면 좋겠어 말하면 될 것이 왜 이런 식의 보살을 대동했을까요? 일단은 보살이라는 굉장히 잘 맞춘다는 걸 통해서 어떤 권위가 쓰는 거예요. 저기에서는 뭐 성형수술이나 이런 거 나오지만 저는 아마 숨겨진 메시지의 상당 부분은 아마 돈을 요구하는 거였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보살이라는 형태를 하게 되게 되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직접 성형수술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저 여성이 도대체 이걸 왜 원하는 거지?
하고 뭐든지 저 사람의 목적을 생각할 테고 직접 얘기하면은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는데 보살은 일종의 시키는 명령의 입장이 되게 되니까 거부를 갖다 못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또 했던 마지막 이유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워낙이 남을 속이는 거를 재미있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본인이 오늘 있었던 일을 갖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저 여성이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세상에. 그런데요, 이 거짓말이 무려 2년간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내용과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끔찍해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지난해 11월에 동건이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계속 치료를 받다가 그 이제 장례식장이 동건이에 참석은 합니다. 근데 그 장례식장에 참석해서 동건이의 가족들과 만나게 되고 그 중에 처제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동건이의 더 여동생이잖아요. 네. 아니 장례식장에서 보고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요. 상식을 이 생각으로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짐승만도 못해요. 네. 저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이 동건의 여동생이 평소에 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특히 어머님이 사망하고 나니까 더 크게 상심을 해가지고 그렇죠. 상당히 좀 우울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동건의 여동생을 향해서 동건에게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또 작업, 소위 네. 여성으로서의 어떤 호감을 갖는다는 표현을 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동거녀에게 접근했던 똑같은 방식이라면 대체 동거녀의 그 처제, 여동생에게 대체 어떻게 접근을 했다는 걸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보살로 위장해서 처제에게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역시나 자기 위주입니다. 형부의 얼굴을 많이 보시고 가까이 하라. 기대고 의지하라. 세상에. 내년 2월 28일까지는 그 누구와도 스킨십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담고 있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요? 시간이 갈수록 처제를 향한 마음이 커진 이 남성. 결국 동거녀만 사라지면 된다는 생각에 이르러 살해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 생각 정말 너무너무 끔찍하고 발칙한 생각이지만 허주연 변호사님 이 계획 생각만으로 그쳤겠죠, 세상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끔찍한 일이 결국에는 발생을 하고 맙니다. 사건 며칠 전에 이 남성이 동건녀에게 보살인 척 메시지를 보내면서 왕비님 이렇게 불렀나 봐요. 네. 오늘 휴대전화를 바꾸고 큰 가방 2개를 사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방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문자를 했고요. 세상에. 그리고 또 집을 구하라고 했나 봐요. 네. 그 집이 구해지면 이 동건녀를 지칭하는 왕비님께서 깊은 잠에 빠져서 부처님과 어머님을 보시게 된다. 이런 해괴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 문자 내용이 뭔가 등골이 오싹해지고 소름 끼치는데 왜 큰 가방을 2개를 사라고 했을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저도 너무 소름이 끼치는데요. 끔찍한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남성이요, 범행 전에 동건녀가 스스로 도주한 척 꾸미기 위해서 수면제가 포함된 약을 처방받고 동건녀 소유의 차까지 미리 팔았다고 하고요. 사건 당일에는 결국 이 동건녀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넸습니다. 세상에. 이걸 마신 동건녀가 잠에 드니까 목을 졸라서 결국에는 살해를 했고요. 이 동건녀의 시신을 동건녀가 구입한 바로 큰 가방 있잖아요. 거기에 넣었던 겁니다. 세상에. 듣고도 정말 믿기지가 않는 정말 사악한 범죄입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사악하게 이를 데 없고 정말 이 사람이 인간이 맞는지가 의심이 될 정도로 사실은 너무 처참합니다. 내용상 보면 결국은 두 여성을 기망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자매간에 어떻게 보면 천륜을 끊어놓는 이런 일을 이제 결국 실행을 한 것이고 결국 동건녀는 뭡니까? 자기가 죽어서 들어갈 결국은 관까지 그 가방까지 본인의 손으로 다 세상에. 사게 만든 거잖아요. 네. 이건 사실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잘못이라면 굳이 잘못이라면 사람 말을 너무 잘 믿은 게 정말 그게 죄일까요, 최명기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범죄를 남이 당하는 범죄를 대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범죄자는 이상하고 나는 절대로 저런 상황에 빠지지 않을 것 같지만 범죄자는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멀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범죄자가 문제인 거고요. 그렇죠. 범죄자가 완전히 자신의 의도를 감추고 네. 이렇게 다가왔을 때는
그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설마 안진용 기자님, 이 천인 공노할 범죄가 영원히 세상에 묻히고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죠? 이 남성, 이 동거녀를 살해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천인공노할 행동을 이어갑니다. 대체 뭘까요? 마치 동거녀인 척하면서 처제와 가족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세상에. 겁니다. 그 내용은 마치 가출을 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거였는데요. 그러면서 처제에게 은근슬쩍 동거남과 잘해보라는 식의 내용까지 포함을 시켰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 가족들은 사흘 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마침내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에게 법원이 어떤 중죄를 내렸을까요? 최전봉 교수님. 네, 다행히 법원이 중죄를 내렸습니다. 이 인간 같지 않은 짐승만도 못한 이 인간에게 경찰이 사체 은닉 그리고 살해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네. 1심 법원의 판결이 지난달 29일 날 나왔는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판사님은 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허주원 변호사님. 범행 수단이 충분히 잔혹하고 악랄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미성년자 간음죄로 징역 8개월,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은 것 포함해서 굉장히 끔찍한 범행들 여러 차례 저질렀던 사람인 네. 거예요. 심리 분석해봤더니 반사회적 성향 관찰됐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된 겁니다. 반사회적 성향이 관찰된다. 이건 어떻게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수정 교수님. 뭐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그냥 단순한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로 보기보다는 아마 사이코패스 점수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아마 판결전 조사에서 지금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뭐 전과나 결국은 성범죄 전력까지 다 있죠. 더군다나 이제 여러 명의 여성들과 동거를 했던 흔적, 심지어는 그야말로 아주 반사회적인 이제 처제와의 관계를 꿈꾸면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기에 이르러서 이런 사람들은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지금 무기징역이 나왔지만 뭐 정말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하는 게 맞는지 무기징역도 결국은 돌아오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영구적으로 우리 사회와 격리시켜야 됐다는 그런 생각 시청자분들이 아마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분노가 치미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는요, 아이들이 집단으로 등교 거부를 하고 있답니다. 안진용 기자님, 왜 그런 겁니까? 다음 영상을 보시면 학생들이 왜 그러는지 단박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학생들의 등교 거부 이유, 영상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시골 학교 학생들이 직접 쓴 진술서입니다. 씻고 다녀라. 부모는 널 싫어해서 괴물로 키우는 것이다. 이런 차마 입에 올리기 힘든 글이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 해당 진술서는 선생님한테 들었던 폭언을 아이들이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막말에 큰 상처를 받은 아이들은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을 진짜 그동안 참 며칠 참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그것도 교사란 직업 가진 인간이? 허주원 변호사님.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건 정말 명백한 정서적인 아동 학대 행위고요. 그리고 교사는 특히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인데 아이들을 지켜줘야 되는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초등학교가 굉장히 작은 초등학교인데 한 학년 이제 5학년이 한 학급밖에 안 되고 아이들이 12명이라고 하거든요. 이 아이들 지난 24일부터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 교사 막말에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요. 방금 나온 얘기들뿐만 아니라 뭐 부모님이 너희들 사랑하지 않는다. 뭐 돼지보다 못하다. 이런 세상에.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애인이 있으면 휴대폰과 화장품을 책상 위에 놔둬도 된다. 아이들 상대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세상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사가요. 이 5학년 선생님이 아니라 원래는 1학년 담임인데요. 이 교사를 학년별로 바꿔서 수업하는 이 수업 나눔을 위해서 이 교실로 갔던 날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하. 아이들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억장도 무너지고 분노도 치미고 정말로 가슴이 지금 미어질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을까 고생했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만 하면은 눈물을 흘리고
그다음에 다른 친구는 그 문소리가 날까봐 무서워서 길을 막는 애도 있고. 부모는 너희를 개, 돼지, 괴물로 알고 키웠다. 부모가 너희를 싫어해서 이렇게 학교를 찾아왔다. 나는 정말 사랑으로 키운다고 키운 아이인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최명기 원장님, 학교가 공포의 장소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저 말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평생 이런 일이 처음 생긴 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또 더군다나 저기에서 자기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아이들은 혼란스럽고요. 아하. 또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부모님의 감정도 굉장히 혼재하게 되는데 첫 번째 걱정이 제일 큰 겁니다. 네. 이게 엄청난 충격이 돼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정서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또 아이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 선생님한테 화가 나고요. 그러면서 저 선생님이 부모님을 거론한 것 때문에 또 부모님 본인이 저 분한테 화가 나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견디기 힘든 마음의 상태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저런 막말이 어제 오늘 진행된 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 사실을 처음에 알게 됐을 때 부모님들이 처음에 찾아가서 이 교사라는 인간에 항의도 했다면서요. 항의를 했어요. 그러면 학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의를 받았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학교의 태도 자체도 너무너무 한심해요. 왜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한 며칠이 지난 뒤에 교육청에 보고를 한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 선생님과 학생들 분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 13일 날 학부형들이 찾아갔어요. 저 네.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나흘 뒤에 다시 이 5학년 학교 교실에 다시 와가지고 그 학생들을 향해서 막말을 합니다. 부모를 부른 XX 다 나와. 세상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부모 데려오면 교권 침해다. 무슨 교권 침해? 아동 권리 침해지 당신이. 세상에. 또 하나 경찰에 너희를 신고할 것이다. 어허.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 이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와 분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더 이상 교사와 이 학생들이 만나지 않도록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도 학교에 제대로 안 해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는 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대체 그리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교단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이 학부모들은요, 매우 놀라 학교 측에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교장과 면담을 하고 해당 교사와 5학년 담임에 대한 처분을 논의했습니다. 이 학부모 대표에 따르면요, 교장은 이 자리에서 사과를 했고요. 동시에 해당 교사와 5학년 담임을 2개월 병가 조치 후에 다른 학교로 전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직접 사과 후 교직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해당 교사의 행태를 볼 때 다른 학교에 가서도 막말과 아동학대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네. 또한 학생들의 심리치료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 측은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더 나아가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고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6일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이 보건교사를 무기한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종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교사는 피해 학생들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사람입니까 진짜?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하고 12일 지나서야 한 2주쯤 지나서야 사과를 했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선생님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며 선생님이 깊이 반성을 하고 너희들이 한 번만 더 쌤에게 기회를 주고 용서를 해줬으면 좋겠어. 미안하다. 네, 죄송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말로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순간에는 저도 미쳤나 봐요. 이게 병명 같긴 하지만 가을이 되면 우리가 좀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자기 입으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사람이에요? 이수정 교수님. 이 이유가 가을이 되면 예민해져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어이가 없는데요. 네. 문제는 사실은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을 교사로 임용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임용 과정에서 이런 이제 어떤 개인적 취약성, 교사로서의 부적절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스크리닝이 되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교육지원청도 임용 이후에도 일정 기간 후에 교사로서의 적합도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야 그래야 지금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대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자기가 그냥 뚫린 입이라고 최명기 원장 가을이 되면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부모님들 앞에서 사과를 하는데 이 사람은 사과할 마음이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변명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놓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본인이 평소와 다르다고 생각하면 저런 막연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미 병원이나 심리센터에 가서 검사를 받고 네. 뭐가 내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네. 저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는 스스로의 문제를 찾기 위한 진정한 자성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지금 학교 측은 뒤늦게, 정말 뒤늦게 지금 학부모님 요구 수용하기로 했고 경찰 고발 조사를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죄를, 허주원 변호사님, 이 인간한테는 어떤 죄를 물을 수가 있을까요? 아동학대죄 처벌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러면은 관련법에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이렇게 아동학대 행위를 가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아이들은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한 이 아이들, 혹시라도 사람 피할까 봐, 사람들 무서워할까 봐, 그런 마음이 생길까 봐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정말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